70세인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70세 전후가 되면 지출은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일정해지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 더 궁금해지죠. 오늘은 70세 이후의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지출 흐름을 바탕으로 누구나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대에는 그래도 몸이 움직입니다. 장도 보고 버스도 타고 가벼운 일이라면 조금씩 해내면서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죠. 하지만 70세 전후가 되면 그 감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먼저 신호를 보내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 보러 나가도 오래 걷는 게 힘들고 이틀, 사흘씩 피곤이 남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이제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생활 패턴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수입은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외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고 예전처럼 소일거리라도 하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반면 지출은 이상하게 줄지 않습니다. 식비는 나이가 들었다고 크게 줄어드는 항목이 아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일정하게 나갑니다. 전기가스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절약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통비도 예전처럼 걸어다니기 어렵다 보니 버스나 택시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리고 70세 이후부터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포함해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기약 드시는 분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쓰십니다. 이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치과 치료가 잡히면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고 검사를 받는 달에는 몇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정밀검사나 치료가 붙으면 한 번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70대 이후엔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생활 반경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직접 고치고 해결하던 일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택시를 부르게 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로 사버리는 일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지출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70세가 되면 무조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세는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건강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고 판단력도 또렷하고 생활 구조를 바꾸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지출 흐름을 한 번쯤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쓰게 될까?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줄여야 할까? 급하게 돈이 들어갈 상황엔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기입니다. 70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70세 이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데 왜 생활비가 예전처럼 줄지 않지?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도 지출은 이상하게 그대로거나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70세 이후
생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식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장을 크게 보진 않지만 먹는 양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분들도 밥, 반찬, 과일, 유제품까지 챙기다 보면 생활 패턴은 단순해져도 식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외식 한 번 하면 금방 늘어나는 것도 이 지출 패턴이죠. 그 다음은 전기가스 관리비처럼 꼭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 비용은 나이를 먹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지만 7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도 늘고 가스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오래 틀게 되고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금씩이라도 더 사용하죠. 관리비와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절약한다고 크게 달라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변화가 바로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몸이 불편하거나 장을 많이 봤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드니까 교통비가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예전엔 하루에 한두 번만 버스를 탔다면 이제는 병원, 시장, 약국을 나눠서 다니다 보니 이동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출이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스스로 해결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집 청소나 간단한 수리는 아직 할 수 있다고 해도 무거운 걸 옮긴다거나 큰 세탁을 한다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 비용들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택배비, 배달비,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는 물건들, 이런 지출들이 한두 번씩 쌓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비의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엔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과 약국을 합쳐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정기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더 쓰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에서 관리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한 번만 잡혀도 비용이 훌쩍 올라가고 정밀검사나 X-레이만 받아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요. 그동안 멀쩡하던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한 달 지출이 확 늘어납니다. 이런 달은 많지 않지만 70세 이후에는 해마다 몇 번씩 옵니다. 그 몇 번이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생활 반경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도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에 장을 보고 집으로 들고 왔다면 이제는 무거운 걸 들기 어려워 자주 나가게 되고 필요한 걸 조금씩 사오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으니 식비가 더 세분화되며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배달 서비스의 편함에 익숙해지면 배달비가 붙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결국 70세 이후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는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합쳐져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데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세는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나이입니다. 이 변화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70세 전후가 되면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여력, 쉽게 말하면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노후의 지출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달에 갑자기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비슷하게 나갑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유지되는 비용이죠. 이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우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가끔 등장하는 불규칙한 지출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는 평소엔 크게 안 나가지만 검사나 치료가 잡히면 그달만 유난히 지출이 커집니다. 치과 치료나 물리치료처럼 누가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 해에 한 번도 아닐 수 있고 3번, 4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 못한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60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현금 여력이 필요해집니다. 적어도 생활비 2년치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에요. 왜 2년일까요? 그 기간 동안은 갑작스러운 일이 와도 연금이나 고정 수입만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몇 달분만 남겨두면 큰 비용이 한두 번 나오자마자 금방 바닥을 드러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비 비상금입니다. 병원 약국비 자체는 대체로 일정하지만 정밀검사나 치료가 반복되면 생활비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비 대비 자금을 따로 확보해두면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도 불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후 지출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해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갈 때가 종종 생기죠. 평소엔 신경 안 쓰던 비용인데 갑자기 몇십만 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측이 어렵고 또 마음이 약해져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까지 포함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어야 70세 이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력은 특별한 상황이 올 때만 쓰는 돈이어야 해요. 생활비 부족을 매달 메우는 돈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60대에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할 기회가 있었지만 70세 이후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갑자기 지출이 생기면 그걸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바로 70세입니다. 노후는 길고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금 여력은 그 불확실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그냥 흘러가듯 버티느냐에 따라 7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70세의 생활은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지낼 때는 돈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모든 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조금만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더 쉽게 새어나가거든요. 먼저 혼자 사는 분들의 생활비는 줄 것 같지만 잘 안 줄어드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식비가 대표적이에요. 두 사람이라면 나눠 먹을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한 번에 적당히 사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사고 자주 버리고 자주 다녀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 위주로 사다 보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 있는데 혼자서는 그 부담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죠.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집안일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집니다. 전등을 갈아야 할 때, 가구를 옮겨야 할 때, 청소나 세탁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이 그대로 생활비에 추가됩니다.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매달 꾸준하게 생기는 게 문제예요. 70세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은 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혼자 있는 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아무도 대신 나눠낼 사람이 없잖아요. 월세든 관리비든 모든 고정비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방이 조금 좁아도 관리비 안정적인 곳, 시설이 오래돼도 난방 잘 되는 곳, 이런 기준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돌발 상황이에요. 치과 치료가 잡히거나 허리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한 번에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부부라면 서로 도와주며 병원비 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혼자일 때는 교통비, 간식비, 약값 등 자잘한 비용까지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또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감정적 지출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외롭다 싶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사보고 식욕이 없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간단히 사먹는 일이 많아지고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횟수도 느낌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어두지 않으면 생활비에 부담을 주기 쉬워요. 그래서 혼자 사는 70세라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보다 어떤 구조로 돈이 빠져나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자잘한 생활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부수 비용까지 모든 것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기 쉬운 구조예요. 누구나 금액 자체에 신경이 쓰이지만 사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상 가능한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료비와 갑작스러운 비용은 언제든지 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생활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70세 이후 혼자 산다는 건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흐름을 정확히 알아두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줄일지, 어떤 부분은 꼭 챙겨야 할지 정리만 잘해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노후는 그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70세의 노후는 겉으로 보기엔 든든하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흐름으로 지출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적게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지내는 만큼 생활의 결이 더 세밀하게 갈라지거든요.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식비입니다. 둘이 함께 먹으면 당연히 절약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입맛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새벽에 속이 불편하다며 죽을 끓여야 하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서 70대 부부 기준 월 식비는 보통 60만 원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재료를 찾고 간편식보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야 속이 편하니 식비는 의외로 쉽게 줄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주거 관련 고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같은
생활의 바탕이 되는 비용들이 포함돼요. 70대 부부가 무난하게 지내는 수준을 보면 월 고정비는 대부분 20만 원 전후에서 결정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와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비용이 들쭉날쭉해지죠. 특히 둘 중 한 분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난방이나 온도 조절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이 작은 변화들이 생활비에 꾸준히 쌓입니다. 하지만 70대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큰 변수를 만드는 건 단연 의료비입니다. 두 분이 모두 건강하면 괜찮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지출은 바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정기적인 진료와 약값만 챙겨도 평소엔 두 분 합쳐 10만 원대 중반에서 관리되지만 문제는 특별한 달입니다. 치과 치료나 검사가 겹치면 그달 의료비가 훌쩍 올라갑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불편하면 다른 한 분이 함께 병원에 가야 하고 택시 이동, 외식, 간식비 같은 작은 지출도 따라 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불어나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지출이 크게 튈 만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움직이는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도 생활비 위에 올라가요. 청소, 세탁, 간단한 수리, 예전에는 직접 하던 것들이 이제는 비용을 주고 맡겨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부부라서 생기는 특유의 감정 기반 지출도 있어요. 손주 용돈, 자녀들 생일 챙김, 기념일의 작은 외식.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비용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들이지만 누적되면 생활비를 압박하는 요소가 되죠. 이건 부부라서 생기는 따뜻한 지출이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의 지출에서 중요한 건 얼마가 드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가입니다. 둘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면 다른 한 분의 생활까지 동시에 흔들립니다. 같이 지내는 장점이 큰 만큼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예요. 부부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건 큰 사건보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동시에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도 부부의 노후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서로 챙기고 지켜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지출 흐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식비는 60만 원대, 고정비는 20만 원대, 평소 의료비는 10만 원대 중반. 이 세 가지 흐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부부의 노후는 훨씬 예측 가능해집니다. 지출이 줄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70세 이후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허황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쓰는 돈의 흐름을 알고 흔들릴 때 대비할 힘만 갖추면 부부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통장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흐름이 한 번만 틀어져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어제 같지 않고 오늘 같지도 않아요.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쯤 허리가 뻐근하고 다음 날은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지출도 함께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의료비가 10만 원대에서 머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치과 치료가 잡히고 다른 날엔 정밀 검사가 필요해지면 그 달은 바로 2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요. 문제는
그 금액 자체가 아니라 식비, 고정비, 의료비가 동시에 튀는 순간이에요. 생활비가 세 갈래로 한 번에 올라가는 달은 통장에 여유가 있어도 지출 흐름이 확 흔들립니다. 이런 달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딱 두세 번만 이어져도 잔액이 이상하게 빨리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건 든든한 일이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렵다 보니 택시를 타고 같이 움직이게 되고 병원 다녀오면 기운이 빠져서 간단히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빨래도 한쪽에 부담이 몰리면서 도움 서비스를 쓰게 되고요. 이런 변화는 갑자기 큰 금액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생활에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지출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돼도 결국에는 두 사람의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은 회복이 느려지고 정상적인 쪽도 체력 부담이 쌓여 지출과 생활 리듬이 동시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 시점을 대비하지 못하면 금액보다 흐름이 먼저 무너져요. 세 번째는 작은 지출들이 조용히 쌓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큰 돈은 조심하지만 작은 지출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택시 몇천 원, 편의점에서 집어든 음료,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며 손주에게 준 용돈, 밥하기 귀찮아 시킨 배달 한 번. 이런 건 한 번 보면 별것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 이후에는 수입이 늘지 않고 지출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은 지출들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결국 나중엔 나는 큰돈 쓴 적이 없는데 왜 잔액이 줄지? 이런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70세 이후 노후를 흔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는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어떤 속도로 빠져나가고 어떤 순간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아는 거예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 부부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작은 지출이 꾸준히 쌓이는 순간, 이 세 가지 흐름만 이해해도 노후의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서 그렇다면 70세엔 결국 얼마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가? 이 핵심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0세 즈음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지켜야 하는 시기다. 맞는 말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돈을 아낀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나이의 지출은 내가 계획해서 쓰는 돈보다 몸과 생활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면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든 금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세 이후의 하루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엔 허리가 아프고 어느 날엔 어지럽고 어느 날엔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들쭉날쭉하니 지출도 그대로 따라 움직여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여러 지출이 한날 한시에 겹칠 때예요. 식비는 늘 나가고 전기가스비 같은 고정비도 멈추지 않고 그 와중에 병원 진료나 약값이 올라가면 그 다른 지출이 한꺼번에 세 방향으로 튀어올라요. 평소엔 잘 버티던 분들도 이런 달이 두세 번만 이어지면 잔액이 이상하게 빠르게 줄어든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흐름을 무너뜨리는 건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의 결이 조용하게 바뀝니다. 택시를 타고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일을 혼자 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저녁은 대충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세탁을 맡기는 일이 생기죠. 처음엔 이 정도야 하고 넘기지만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출을 끌어올립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두 분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부분, 바로 작은 지출입니다. 택시비 몇천 원, 편의점에서 산 음료 하나, 몸이 허약해 보이던 손주에게 건넨 용돈 몇만 원, 오늘은 힘들어서 시킨 배달. 이런 건 그때그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잔액이 뚝뚝 줄어드는 건 대부분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70세 이후 노후가 안정되려면 절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하나하나 막으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몸이 괜찮을 때 미리 검진을 받아두면 큰 비용이 몰리는 달을 피할 수 있고, 식재료도 적당히 사두면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외출해야 할 일이 여러 개라면 하루에 묶어서 해결하면 택시비도 줄고, 힘든 날과 괜찮은 날을 구분해서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지출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흐름을 잃지 않는 힘이에요. 돈이 빠르게 새어나갈 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순간을 조금만 비켜가도 잔액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럼 70세엔 통장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70세에는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손대지 않는 안전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금액이 아주 큰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하나하나 짚었던 이유들을 차근히 생각해보면 딱 이 정도가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70세 이후에 겪게 되는 지출은 누구 하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흐름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기본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전기가스 관리비까지 더하면 고정비도 만만치 않죠. 여기에 병원비라는 변수가 늘 따라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정말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조용히 사라지는 구조에서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이 더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버텨오던 생활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안전금, 그 중에서도 손대지 않고 그냥 두는 돈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갑자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 수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매달 쓰는 생활비에 손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에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뭐든 대비할 수 있다는 감정이 노년의 하루를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크게 느껴져요. 사람이 돈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필요할 때 꺼낼 돈이 없어서거든요. 셋째, 생활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파도 참지 않고 병원 갈 수 있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필요하면 교체해야 할 생활용품을 눈치 보지 않고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사소한 여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물론 2천만 원이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면 갑자기 큰일이 생겨도 당장은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을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만들어주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복잡한 계산을 거쳐도 결국 같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편안하다고 말하는 금액도 놀랍게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 지출은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평균 구조. 어디선가 반드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튀어나옴. 이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버티려면 손대지 않는 2천만 원의 안전금이 필요함. 그래서 70세에는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결론은 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부담 없이 하루를 살고 싶다면 최소 2천만 원의 안전금. 이게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을 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손에 잡히는 작은 여유, 안전금이에요. 하루하루를 불안 없이 살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의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연금만 믿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걸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67세 정혜수 씨.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하루는 낡은 1톤 트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2001년에 샀던 기아 봉고였어요. 벌써 23년이 흘렀지만 정혜수 씨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95만 원, 아내 명자 씨도 월 48만 원이 나왔지만 부부 합쳐 143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명자 씨의 당뇨약값 만월 12만 원,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20만 원, 가끔 찾아오는 손자에게 주는 용돈 10만 원. 기본 생활비만 해도 200만 원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 트럭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건설 현장 자재 운반이 주된 일이었죠. 시멘트, 철근,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일. 하루 일당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어요. 가끔은 마트 물품 배송도 했고 이사짐 운반 일도 맡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연금과 합쳐서 월 243만 원으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동을 걸었는데 컥컥컥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정혜수 씨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키를 돌려도 여전히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기판의 경고등들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23년 된 트럭이라 가끔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급하게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 현장 일이 잡혀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는 일.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장님, 트럭이 시동이 안 걸려요. 급한 일이 있는데 견인차 좀 보내주세요. 1시간 후 견인차가 왔습니다. 정혜수 씨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일감을 놓치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건설 현장 일은 믿을 만한 단골 거래처였어요. 정비소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비사가 트럭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저씨, 엔진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수리할 수 있나요? 23년 된 차라. 엔진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리비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거기에 다른 부품들도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혜수 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 트럭이 생계수단의 전부였거든요. 퇴직 후 2년 동안 그 트럭으로 벌어온 돈이 월 100만 원. 그 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중고차는 얼마 정도 해요? 1톤 트럭 괜찮은 중고가 1200만 원 정도 하고 새 차는 2800만 원 넘어요. 1200만 원. 정혜수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연금 143만 원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일도 결국 취소해야 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었지만 15만 원 수입이 날아간 건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혜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트럭이 완전히 망가졌어. 새 차를 사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해. 명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다행히 우리가 미리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두 부부가 15년 넘게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정혜수 씨가 회사 다닐 때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지금까지 총 2,1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수 씨는 망설였어요. 그 돈을 쓰면 비상금이 거의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여보, 괜찮을까요? 이 돈 쓰고 나면 9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명자 씨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일은 할 수 있는데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정혜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어요. 준비해둔 현금 1,200만 원으로 깔끔한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2019년식 기아 봉고 1톤. 주행거리도 8만 킬로미터로 양호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니 바로 그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할부나 대출 절차 없이 깔끔하게 현금 거래로 해결된 거죠. 3일 후 새 트럭으로 첫 일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소리도 힘차고 깔끔했습니다. 계기판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잘 나왔어요. 정혜수 씨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월 100만 원 수입이 사라졌을 테고 연금 143만 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67세 노인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신용대출 금리는 연 10%가 넘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새 트럭을 바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노후에도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준비된 현금만이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69세 박성호 씨. 퇴직 후 5년째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5만 원, 아내 옥순 씨도 월 42만 원. 부부 합쳐 127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바위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숨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옥순 씨가 남편의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거든요.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박성호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들었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CT 촬영이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서 일반적인 스텐트 시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회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5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막힌 혈관을 우회해서 새로운 혈관을 이어주는 대수술이었어요. 다리에서 혈관을 떼어내서 심장에 이식하는 수술이었죠. 옥순 씨는 수술실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집도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옥순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 쉬고 있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50만 원. 수술비까지 합치면 벌써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합치면 1,800만 원. 앞으로도 중환자실에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이 있긴 했지만 보험금은 퇴원 후에나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당황했어요. 연금 127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했지만 적금도 해지하려면 며칠 걸렸어요. 다행히 박성호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해서 모아둔 3천만 원. 박성호 씨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모아둔 돈이었어요. 옥순 씨는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가며 병원비를 냈어요. 박성호 씨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회복이 빨라서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총 병원비는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본인 부담금만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과 수술비 중 상당 부분이 본인 부담이었거든요.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성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현금이 있으니 치료를 버틸 수 있었네.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보험금 지급 전까지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버텨야 해요. 결국 현금이 있어야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자 씨.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52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쳐 월 85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김순자 씨는 작은 전셋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 집은 김순자 씨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2층짜리 빌라의 1층 집. 마당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고 봄이면 할머니가 심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근처에는 20년 단골인 슈퍼마켓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네 병원도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너무 멀리 다니기는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경로당도 바로 옆 골목에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김순자 씨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1억 원인데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김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집주인은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옆집들도 다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집 수리비도 계속 들어간다고 했어요. 김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3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73세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며칠 후 김순자 씨는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혹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1억 원 전세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1억 3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조금 떨어진 동네를 알아봤지만 그곳은 버스도 자주 없고 병원이나 마트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73세 혼자 사는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낯선 길을 다녀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김순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큰아들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딸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로 힘든 처지였어요. 그러던 중 김순자 씨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어요. 남편 박정수 씨와 함께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떼어서 모았어요. 김순자 씨도 간간히 동네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보탰고 남편이 가끔 받던 일당도 일부 보탰죠. 지금까지 총 4,2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쓰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73세 노인에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거든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한 돈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잃고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것과 비상금을 써서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사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 집을 지키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김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3천만 원을 올려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김순자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천만 원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2년 더는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순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잃는 줄 알았는데 현금이 제 집을 지켜줬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김순자 씨는 2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을 거예요. 73세 나이에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더 열악한 환경의 집으로 이사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익숙한 병원, 단골 가게, 경로당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 집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71세 이정희 씨, 아내와 함께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76만 원,
아내 연금 월 35만 원. 부부 합쳐 111만 원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큰 무리 없이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너무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난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정희 씨가 보일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시 켜려고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잘 됐는데. 보일러 사용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중간중간 작은 고장은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 8도. 한겨울 추위가 절정이었어요. 집안 온도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급하게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요. 빨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수리 요청이 많아서요. 내일 오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더 추위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71세 부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춥고 길었어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특히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더 힘들어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수리기사가 드디어 왔습니다. 보일러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이 보일러 15년 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고칠 수 있나요? 열교환기가 완전히 부식됐어요. 가스밸브도 고장났고요. 수리기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일러 핵심 부품들이 노후화로 망가졌다고 했어요.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보일러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수리해봐야 임시방편이에요. 새 보일러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보일러 본체가 150만 원. 거기에 설치비와 배관 공사비까지 합치면 총 280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30평 아파트는 배관이 복잡해서 교체 작업도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벽을 뚫고 배관을 새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정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 111만 원 연금으로는 280만 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겨울에 난방 없이 살 수는 없었어요. 임시 수리는 얼마나 들까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 텐데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결국 새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나았습니다. 임시 수리를 해봐야 돈만 버리는 꼴이었거든요. 이정희 씨 부부는 다행히 준비된 현금이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10년 넘게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큰 수리비나 의료비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었죠. 은행에 저축해둔 800만 원 중에서 280만 원을 찾아서 보일러 교체비로 냈어요. 그날 오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사 2명이 와서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새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배관도 일부 교체해야 했어요. 15년 된 배관이 부식되어 있었거든요. 벽에 구멍을 뚫고 새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새 보일러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따뜻한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것 같네요. 기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 부부는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잤어요. 새 보일러 덕분에 집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지낼 뻔했어.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이정희 씨 부부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임시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났을 테고 결국 더 큰 비용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71세 고령자에게 한겨울 추위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거죠.
작은 현금이 노후의 안정을 지켜줍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수리비가 생겨도 준비된 현금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68세 김철수 씨. 아내 영희 씨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2만 원, 아내 연금 월 39만 원. 부부 합쳐 121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낸 뒤 이제는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큰딸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막내 아들 민수 씨만 32세가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요. 김철수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은영이랑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민수 씨는 진지했습니다. 2년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결과라고 했어요. 상대방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 은영 씨를 데려왔어요. 28세로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마음에 들었어요. 2년 동안 사귄 만큼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상당히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 출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솔직히 요즘 결혼 비용을 잘 몰랐어요. 30년 전 자신이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단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요즘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해요. 저희는 적당히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김철수 씨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배려해서 말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정해야 했어요. 요즘 결혼식은 예전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장은 어디서 할까요? 괜찮은 웨딩홀에서 하면 어떨까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웨딩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배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신랑 측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식대 분담금, 화환비, 패백비, 각종 준비 비용까지 신랑 측에서 1,000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문제도 있었어요. 민수 씨는 아직 전세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알아본 전세가가 5억 원대였는데 민수 씨가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뿐이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3억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큰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단 500만 원, 결혼식 비용 1,000만 원, 상견례와 각종 준비 비용 500만 원, 신혼집 전세자금 지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121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들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 집안에서 예단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세트.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김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요즘 결혼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아내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넉넉해 보이는데 우리만 못해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김철수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25년 동안 모아온 노후자금, 총 5,8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보너스가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정말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고민이 깊었어요. 그 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한 돈이었어요. 여보, 아들 결혼 도와주고 나면 1,8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 결혼인데요. 형, 누나들한테 도움 청하기도 어렵고 다른 자녀들도 각자 살림이 빠듯했어요. 큰딸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김철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찾았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단 500만 원으로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샀어요. 은영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1천만 원도 미리 준비했어요. 신혼집 전세자금 2천만 원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수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영 씨도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상대방 부모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딸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김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김철수 씨.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1,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25년 모은 돈 중 대부분을 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인사를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결혼식 올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막내 결혼인데 초라하게 해줄 수는 없지.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김철수 씨는 아들 결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대출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다른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 최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노후 자금은 줄어들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트럭 교체에 1,200만 원, 심장 수술과 중환자실에 2천만 원, 전세 인상에 3천만 원, 보일러 교체에 280만 원, 자식 결혼 자금에 4천만 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합쳐도 필요한 현금은 금세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현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건 거액의 자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노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